네, 오늘 이슈인에서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제 나와주셨는데 네, 우리 광주 연남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무안 신안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해수위 간사 서삼석입니다. 금년 봄 냉해부터 시작해서 잦은 태풍 장마로 인해서 유달리 어려웠던 농어민들에게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내신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도민과 함께 극복을 해서 우리의 삶과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국정감사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우수 의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좀 네네네. 늦었지만은. 근데 이제 이번 지난 국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어요. 예, 그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재선이시니까 네. 좀 이번 국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사전에 저희 보좌진들하고 워크숍을 갖고 그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국감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워크숍을 가졌고, 이번 국감은 식량 자급이라는 그런 화두를 먼저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었고 준비하는 보좌진들도 이렇게 수고를 좀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급부상했던 식량 자급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좀 저 나름대로는 부단한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사에서 또 전농에서 뭐 저보다 이렇게 좀 잘했다라고 상을 주셨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농업 현실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식량 자급 문제, 식량 위기 문제 이번 국감에서 이제 주요 주제로 다루셨는데 특히 이제 그 국감에서 그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네, 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근데 어떤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기 의식으로 가장 근접해 온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 위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더불어서 식량 위기까지 겹쳐서 인류 위기까지 지금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책 당국이나 국민들은 이거를 좀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정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곡물 작업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 작업률이 20%대, 식량 작업률이 50% 미만, 약 48%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위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 동안 13조에 달하는 식량 작업을 위한 그런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목표 달성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좀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좀 지적을 하고, 또 농정 당국도 그걸 좀 인식을 해서 좀 변화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량 자급률 우리나라가 48% 정도 절반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수입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국내 소비의 약 한 그 70%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수치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방안이 필요할 텐데 의원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욕을 고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본소득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그 생산비도 좀 보장을 좀 해줘야 되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입 보장,
또 재해보험 등을 국고 지원율을 좀 대폭 좀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좀 확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줄기차게 이렇게 주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40여 년 동안 70만 헥타르 정도 그 농지가 좀 사라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농지 없는 쌀 생산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지 면적 감소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그다음에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주 그 심각하게 대두됐던 농어촌 상시 인력,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국내 인력도 있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조달됐던 인력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충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난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셔야 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몫인 것 같고 정부와 몫인 것 같고요. 그 재해 지원 말씀도 방금 하셨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유례 없는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쌀 생산량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또 하나 지적하신 게 이런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서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10월 초에 통계청이 3%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6.4%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가 차이가 나죠. 네. 농림부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11에서 12% 정도라고 제가 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장의 그 농민들의 의견을 지금 제가 그 통계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파악해 온 것은 25% 평균 25%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피해율이. 저는 그렇게 좀 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쌀 20%가 감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75만 톤이 19년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요걸 이렇게 19년 산지 평균 쌀값으로 계산하면 톤당 237만 원 곱해 보면은 적어도 1조 8천억 원거든. 자연재해로 인해서 쌀이 감소됐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농림부도 보도 자료에서 이번에 쌀 감소한 이유는 잦은 태풍, 긴 장마, 또 거기다가 뭐 병충해란 말 써놨더라고요. 그걸 그 표시를 했어요. 명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농림부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쌀이 감소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조 8천억에 대한 정도는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현지 통계가 나오면은 그걸 숫자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파악하신 거로는 한 25% 정도의 피해율이 발생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거하고는 좀 갭이 있는데 이제 정확한 수치가 이제 나오면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정부는 공식적으로 6.4%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건 아주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치화해내서 정부를 상대로 좀 다퉈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농민들도 많이 좀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기대를 좀 하실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정책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쭉 이전 정부부터 해왔던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자치와 균형이라는 포럼 공동 대표 맡고 계시는데 우선 이제 자치와 균형이라는 포럼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치와 균형이란 포럼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국회 내부의 그 포럼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 출신들의 현직 21대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40여 명이 포함이 돼가지고 약 한 뭐 이렇게 8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지방이 안고 있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또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와 자치단체 간의 그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좀 풀어보자 하는데 그 포럼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방이 말하는 것들을 중앙인 국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법제할 것인가
또 그 법제화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좀 이제 뭐 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입법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좋은 방안들이 나올 텐데. 윈윈할 수가 있죠. 예, 예, 예. 서로 이제 그 이제 아픈 곳들을 네네. 짚을 수 있는데 지난 11일 날 이제 이 포럼에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입법 과제 해가지고 자치분권 10법, 균형발전 2법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좀 기존에 이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여기에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냈다는데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이 또 그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또 주민 권한 확대를 위해서 주민조례 발안법, 뭐 소환법, 뭐 투표법,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10법에 담아 있고 자치경찰제법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많이 해제됐던 고향사랑 기부금법, 또 지방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그 균형 발전 입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안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을 정권 후반기 내에 좀 그 매듭을 짓자, 완성을 좀 해보자 하는데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또 네. 이제 지역에서 궁금한 부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도 국회 세종시 이전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들이라든지 이건 언제쯤이나 정해지고 언제쯤 추진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제가 자세한 것은 뭐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포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를 뭐 이렇게 이전하는 거, 네. 국회를 이전하는 거, 또 혁신도시를 강화하는 거, 기업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아마 이런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이렇게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 얘기 간단히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에 있는 그 산하 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거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결과가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유보하라 이런 정책 권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근데 이제 또 상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전남 쪽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가 이제 그런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공공항 이전은 지역의 현안이 아니라 저는 국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시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존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객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1994년에 공항 개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정부가 세웠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목포공항이 폐쇄됐었고 또 광주 민간공항을 신설하는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좀 막혔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2007년 11월에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됐고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 5월에 무안 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광주 민간 공항 부분이 무안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뭐 공공항 이전과 관련된 것은 저도 이렇게 법안을 냈고 네네. 또 광주 지역 의원님께서도 이제 법안을 내 가지고 상임위에 좀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와서 뭐 이렇게 명칭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네. 뭐 명칭이 뭐 중요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와 전남 간에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렇게 좀 협의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조기에 해소되고 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덧붙여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전라남 도에서 요 관련해서 명칭
양보할 수 있다. 광주가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공항 하루빨리 이제 통합해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무안군 측에서도 아마 보도를 보고 그 사실 알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이렇게 교감이 없었을까? 무안군 쪽과나 의원님과는 전혀 사전 교감은 없었다. 저는 뭐 차치하고라도 네네. 해당 지역일 수 있는 무안군과는 그런 그 공유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 후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앞서 이제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 내용이 기존에 이제 광주 지역 의원이 발의했던 특별법하고는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해당 지역,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그 부분 이렇게 넣으신 부분 발의하게 된 배경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이 있는데 네네네. 군공항이라 하면 국가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옮겨달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 뭐 요 부분은 광주의 그 모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어디로 이전하든지 간에 이전지에서 10년 동안 그 지원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이 됐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국방부가 국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AS 부분까지 제가 담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의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주 전남 통합 얘기 많이 추진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시도가 통합 논의를 합의한 발표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시도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뭐 시도지사님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잘 풀어가실 거라고 믿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진행 중이라 하니까 그 결과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그 일반적인 통합보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뭐 환경적으로, 복지적으로 선교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활성화된 다음에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나는 뭐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게 좋겠다.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의원님 이제 끝으로 좀 못다신 말씀이나 우리 지역민들께 끝인사 해주시죠.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소시민들 또 이렇게 약자들을 이익을 좀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으로 남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또 어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또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임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에 유의하셔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